오늘 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실쓰는 송이입니다. 사당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초청하여 문학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작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자들과 더 가까이 공유하고자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준 시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기억의 그늘을 품다 네 번째 시집을 발간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집 냈다고 밥을 샀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까지 밥을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제 머릿속도 시끄러워가지고 나라도 시끄럽고 동네도 어수선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날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냈더니 좀 반란 비슷하게 세상이 어지러워져가지고 시집을 안 냈어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튼 시집을 내고 나면은 항상 느끼는 게 허전함이죠, 허전함.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또 좀 더 손을 볼 걸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항상 많이 남아요. 제가 하는 일에 항상 모든 일에서 아쉬움이라는 것이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구나 뭘 하고 나면 보완해야 될 점이 더 많긴 하죠. 뭐 하려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집 한 번 내놓고 반응을 좀 본다고 해야 되나요? 조용히 어떤 누가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제 시를 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많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시에서 나는 이걸 참 이 시를 그렇게 좋다고 못 봤는데 또 그런 시를 보고 좋다고 평가해 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하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창작집 이후의 후기의 시간이었네요. 이번 시집 네 번째 시집은 유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어떤 의무, 일단 의무라는 거 시인이기 때문에 시집을 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의 가장 강박관념이 그거잖아요. 저는 시를 제가 지금 등단한 지 30년이 넘는데 시집이 지금 네 번째. 첫 번째 시집 내고 두 번째 시집 내고 세 번째는 사실은 제가 버리고 싶은 작품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들을 정말 버려야 할까 책으로 묶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아픈 손가락도 손가락이다. 그리고 제가 눈 껐기 때문에 그 시집을 항상 이 시집이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 품다를 제가 3시집으로 해야 되나 4시집으로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4시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번째 시집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이라는 것과 추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같은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추억이라는 건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고, 그리고 추억이라고 하면 되게 즐거운 쪽으로 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기억은 아픔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억은 하나의 즐거움으로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기억이라는 건 항상 지새겨지는, 그 다음에 아픔과 아쉬움이 담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억을 품다라는 제목을 지면서 나의 기억 속에 내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시로 엮어보자.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 이것을 시 속에서 어떻게 서사적으로 표현할 것이며 이것을 그런 기억이나 과거를 현재로 끌어내서 현재형으로서 이 시를 보여줄까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사를 중요시했던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의 그런 그 기억과 추억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살아온 시간이나 기억들을 품다라는 거로 수용한다고 해도 되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유신을 안 지가 29년, 한 30년 돼가는 거로 기억하는데요. 첫 시집이 그 고향이나 자기 가족사를 쓴 농촌시를 주로 썼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준 시하면 휴경지, 누구 시 하면 누구 하듯이 그렇게 떠오르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시집인데 그 각 시집마다 어떤 작품 경향 흐름이 좀 있을까요? 예, 큰 변화는 없는데 조금 속에 어떤 흐름의 변화는 있었다고 봅니다. 첫 시집 그 개둔 바로뜨고 옆으로 간다는 어떤 농촌 현실을 많이 이야기했던 시죠.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사실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시로 엮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여기에는 정치성의 어떤 반어적인 생각들도 좀 많이 담아냈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특히 바른 얘기하면서 하는 짓은 꼭 개처럼 옆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첫 시집을 썼고, 근데 그 어떤 농촌 현실, 제 기억 속에서, 제 삶에서 떠나지 않았던 농촌 현실을 제가 거기에 담았고요. 두 번째 시집 춤만 남았다는 농촌에서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이 거기에 좀 담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없는 계절이라는 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픈 손가락을 이야기한 거고, 이제 네 번째 기억의 그늘을 품다를 이번에 발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없는 계절 세 번째 시집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제가 살짝 훔쳐본 시입니다. 이거를 발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유시는 주로 무엇에 그 관심과 시선이 닿아 있고 또 어떤 것을 깊이 사유해서 그게 작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시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생명력을 줘야겠다.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 우리 현실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버려진 채 그냥 잊혀진다고 하면은 그들은 그냥 그것으로서 어떤 생명력을 잃고 사라지기 때문에 뭔가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글 속에서 이것들을 품어 안아서 세상 속에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저 밑둥 잘린 나무의 그늘은 어디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 또는 작가들이 대부분 한 시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양에 차는 그런 시가 몇 편 안 된다고 하거든요. 유시인의 경우는 자기가 쓴 시 중에서 이거는 참 그래도 내가 다시 이렇게 쓰라면 못 쓸 것 같아 하는 마음에 드는 시가 뭘까요? 사실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네. 그래도 잠깐 숨을 돌리는 의미에서 그 육성으로 낭독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시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오면 거기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래도 멜랑콜리아지만 그래도 그런 시가 낭독하기는 좋을 것 같아서 예, 이런 별상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집 가지고 계시면 같이 듣죠. 별상. 먹을 것도 없는 집에 웬 자식이 그리 많나니까. 이웃들 손가락질해도 자식 키우는 게 죄 너무 커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가슴에 구멍 숭숭 뚫고 살았다는 어머니. 자식들 떠나면 요즘 허전함이 밀려올 때면 밥상 대신 별상을 차린단다. 어느 날은 노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북극성 자리에 놓고, 어느 날은 칠적 반상으로 북두칠성 성자를 그리고, 어느 날은 듬성듬성 카시오피아 성자를 차리다가 구름껴 별이 보이지 않는 날은 호랑이나 탑싹 들어갈 시상이라며 찬밥에 물 말아먹고 잠이 든다는 어머니. 오늘도 마루에 앉아 내일 차릴 별상을 궁리 중인 듯 하늘을 살피고 있다. 어둠을 듬뿍 담아야 별상을 차릴 수 있다며 아욱, 상추, 쑥갓 씻어놓고 남쪽 하늘에 물고기 자리가 유영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가을 쪽배 타고 고기잡이 간 인혁이 보고 싶은.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 시를 어느 분이 읽고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요. 그 북두칠성에서 네 번째 자리가 가장, 저는 사실 그걸 의식하지 않고 썼던 거거든요. 근데 북두칠성 중에 네 번째 자리에 있는 별이 가장 약하대요, 빛이. 그래서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질문하던데, 저는 몰랐다. 그냥 네 번째가 죽을 싸라서 그냥 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써도 또 독자가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내는 게 이 작품 또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품 중에서 저한테는 그 새벽 보법이나 나뭇잎 지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나뭇잎 지도를 보면 나뭇잎에 새겨진 인맥이나 미세한 실금 같은 거를 지도로 본 것 같아요. 이쁜 마을을 10만 분의 1로 축적한 지도다. 그 부분에서 그 전에는 그냥 유심히 시집하면 쑥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질문지를 만들면서 왜 하필 10만 분의 1이라고 표현했을까? 숫자 개념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요즘 재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지고 요즘 사라지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사라지는 마을, 사라지는 삶, 들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을 위해서 어느 마을이 사라졌을 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뭇잎은 해마다 떨구지만 그걸 또다시 한 해가 지나가면 또다시 피어내듯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어요. 근데 뭐 특별히 여기에다가 재개발 이런 쪽을 생각하면서 썼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하나하나 그냥 세밀묘사 한번 해서 여기에 비유해서 글을 써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썼고요. 제 그 시에서는 가장 마지막 면을 저는 그 어떤 나뭇잎을 떨어지고 나니까 재개발이라는 그런 날카로운, 저도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맨 첫 번의 기억은 그거였어요. 그 말 한 줄. 네. 그거부터 먼저 시 쓰기 전에 생각났었어요. 네. 10만 분의 1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 숫자 개념을 생각하다가 천양희 시인이 그 철석철석하는 바다 파도 소리를 시에 쓰면서 철석, 그 다음 철석할 때까지 몇 번 파도가 치나 이렇게 센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미지가 약간 겹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새벽의 복법이라는 작품도 독자가 읽기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요. 그 작가의 시세계를 좀 깊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는데요. 독자들을 위해 좀 친절한 창작 과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새벽의 복법에 대한 어느 분이 시를 읽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마다 뭐 어디를 다니냐고. 그래서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새벽의 복법이 뭐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래. 모든 시에서 모든 사물은 의인화, 시의 기본은 의인화다 보니까 제가 새벽이라는 시간을 4시로 기준을 잡고 4시를 의인화시킨 것이다. 의인화시키고 그 4시가 하나의 그냥 그 아침에 새벽이 이렇게 먼둥이 펴오는 과정을 제 나름대로 상상 속에서 그려낸 하나의 작품이지, 거기에서 뭐 크게 뭐 무슨 큰 의미를 두고 썼던 건 아니고, 단지 4시라는 것이 정지되어 있는 시간인데 그 정지되어 있는 시간을, 시에서 중요한 것은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써내려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인화시키고 어떤 시간의 변화성을 주고 이러면서 글을 썼던 거지. 제가 사실은 어떤 시는 그래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썼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너무나 깊이 생각했는데도 참 작품이 안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면서도 생각지도 않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 생각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오는 작품이 있고, 그래서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 쓰고도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작가들의 고민이고 항상 활동하는 분들은 다 몫이죠. 오늘 그 기억의 그늘을 품다 그 집평 평론을 보면 유성호 평론가는 작품 평에서 낡은 찻잔이나 실금, 주름꽃 등을 찾아내서 그 테마를 인생론적 속도, 시간에 대한 외경, 존재론적 개연에 대한 경외와, 그 다음 마지막 차트에서는 진검돌이라는 작품을 인용해서 유시인의 궁극의 시에 저기는 궁극적인 거는 사랑에 이른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시인의 이제 전반적인 시집을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시집에서도 붉은 애척, 붉은 또 꽃, 그런 붉은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사랑에 이른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이미지 속에 숨어있는, 유시인 속에 숨어있는 그 뜨거움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어요. 붉음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겠죠. 근데 붉은 애척 같은 건 제가 밥통을 보고 쓴 거예요. 밥솥. 요즘 전기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을 보고 저건 내 애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붉은 밥통을 보면서 썼고, 또 어떤 아까 진검돌 얘기하셨죠? 사실은 진검돌은 제가 그런 방향으로 맨 처음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중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사랑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것을 쓴 거거든요. 내가 진검돌이 돼서 내 자식을 또 다른 세상에 넘겨줘야 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맨 처음 생각하고 썼는데, 또 이게 사랑으로 하니까 엄청 아가페적인 사랑이더라고요.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저하고 전혀 다르게 또 이렇게 해설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뭐 그것도 깊은 사랑의 한 단면이죠. 그 많은 다의성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창작하고 아까는 지금 그 휴명이라고 하긴 하셨는데요. 예. 앞으로의 창작
계획이 있다면 이런 쪽에 좀 써보고 싶다거나 뭐 특별한 그런 창작 방향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새롭게 쓰고 싶은데요.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건 항상 그거더라고요. 아니, 맨날이쯤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 머리가.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이 잘 나오지가 않는데 새로운 거를 쓰겠다는 의지는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쓰면서 어떤 꼭 사물을 생각하면서 그게 나의 생각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생각되지 않는 이상 요즘은 글을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시 중에 풀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느 분은 또 그거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당신 시에서 가장 시적인 것은 풀이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끌어냈고 그 다음에 풀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거기에서 이야기, 서사를 집어넣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문학적 가치는 이 시가 가장 낫더라. 이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시에 혹시 한 토막이 생각나나요? 풀이라는 시? 여기 이 여기 한 구절을 좀 들려주실래요? 마음에 드는 한 구절? 저는 모르겠어요. 이 시 정말로 이거 모르면서 썼던 시거든요. 뭔가 새롭게 써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어떤 풀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게 농부가 주름 같은 다른 뱀이 풀을 뽑자 풀뿌리가 엉켜진 흙이 한큼 딸려 나왔다. 틈만 나면 마디를 세워 일어서거나 기어 쑥쑥 가세를 넓혀가는 그들은 지극히 동물적이다. 이제 이 풀이 지극히 동물적이다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풀을 보고 동물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힘든데 이런 것들을 좀 역동적으로 써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장단지를 핥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곱고 귀여운 연약한 풀이 아니라 억세고 잡초같이 막 뻗어나가는 풀을 상징적으로 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보면 풀들도 이렇게 쭉 줄기를 뻗으면서 이렇게 서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밭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잠깐 이제 스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좀 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로 고민했고 그런 것들을 시로서 나타내 볼까 했던 거고 이 시는 참 쓰는데 저도 힘들었고 나오는데도 힘들었고 그랬던 시 같아요. 그래요. 지구가 지금 흙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막 쌓여가고 또 한참 그 실험신이 뭐 초현실주의 시가 막 유행을 하고 그러다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시인이 앞으로 어떤 창작 방향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연 친화적이고 전원적이고 그런 농촌시 같은 원래의 그 유시인의 그런 시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무하는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저기 1시집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가 협소해서 제가 뭐 소개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거의 마지막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문단에서 이제 전국 시인협회 회장도 하고 전주문예협회 회장도 했고 이제 요즘에 잠깐 쉬고 계신데요. 문단에 대한 열정이나 계획, 우리가 큰 의미에서 꼭 작품만이 아니고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는 이 지역 그 문화적 역사가 이대로 잘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시를 쓰면서 제가 계속 추구해왔던 것은 전북의 시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하나의 지금까지 어떤 테마거든요. 전북의 시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몇몇 분들의 작품들은 뭐 전국적으로 내놔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벽방울은 깨져야 바다가 된다. 행자가시로 붓다. 뱀은 길어서 돌아가지 못한다. 개망초 꽃등에 상처난 그리움. 어떤 이런 시들이 물론 그런 언어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표현력을 쓰는 것들을 보면은 참 저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 언어적 집착을 벗어나서라도 그분들의 시를 봤을 때 괜찮은 작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쪽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인들 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저는 시에 대해서 칭찬을 좀 줄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막 나온 시인들에게는 칭찬보다는 물론 격려가 필요하지만 어떤 그분이 진실을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너무나 거기에 매몰돼서 있는 분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글을 못 쓰지만 착각 속에서 너무나 헤엄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 남의 글을 받고 칭찬을 안 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분한테는 나름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돼요. 큰 질문은 살짝 피해가고 원래 유시인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그 화두가 이 지역의 좋은 시를 전국에 어떻게 알릴까 지역으로서 소외받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고심을 많이 했는데 만만치 않아서 지금 남송이나 어디에 많이 퍼뜨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난번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이 관객이 하나도 안 보여서 말하기가 참 편했는데 많이 보고 계시니까 받아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것으로 유대순 시인을 모시고 나는 서단법인 전주문예협회가 마련한 오늘의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